2026년 2월 21일 일본 도쿄 니홍 에이자이 신문, 우리가 흔히 니케이라고 부르는 그 신문 일면에 한 줄의 헤드라인이 실립니다. SK하이닉스 일본의 18조 원 투자, 후보지는 지바현과 미야기현, 가동 목표는 2030년, SK하이닉스가 자사 최초의 일본 디램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즉각 부인합니다. 검토한 적 없다, 단호한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2026년 6월 9일 도쿄 데이코쿠 호텔에서 열린 니케이 포럼 한일 특별 세션, 기자들에 둘러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고객이나 다른 나라에서 뭔가 우리한테 이익을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도 잠깐 뭔가 요구를 할 테죠. 그 요구를 어떻게 저희가 받고 움직일 거냐는 저희의 실력이기도 하고 저희가. 회사는 부인했는데 회장은 칭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 삼성 SK 반도체 공장 광주 첨단 3지구에 들어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쪽은 호남으로 간다는데 다른 한쪽은 일본을 칭찬합니다. 같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두 거인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 하나면 삼성과 SK가 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부 정리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려요.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새 공장 이야기가 나오느냐? 답은 이미 모두가 압니다. 용인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합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약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강 다목적댐의 여유량은 우리가 필요한 양의 한참 아래라고요. 숫자로 보면 더 무섭습니다. 2050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109만 7천 톤, 한강 다목적댐이 줄 수 있는 여유량은 하루 8만 톤, 약 13배가 부족합니다.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53년까지 추가로 15에서 16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이건 서울시 전체가 쓰는 전력보다 더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새 공장은 더 이상 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부가 지목한 곳, 바로 호남입니다. 2026년 6월 10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광역시와 전남 장성군에 걸친 첨단 3지구에 반도체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적은 362만 제곱미터, 약 110만 평. 우선 들어서는 것은 전공정 팹이 아니라 후공정, 즉 패키징 공장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 삼성이 호남으로 가는가?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후공정은 부담이 작습니다. 전공정 팹 1개를 지으려면 20만 평 부지에 1기가와트 전력, 하루 20만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후공정 패키징 공장은 이 수치의 극히 일부면 됩니다. 인력도 500명에서 2000명 수준, 호남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뜻입니다. 둘째, 패키징은 이제 부수적인 공정이 아닙니다. HBM 시대의 패키징은 곧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TSV, 하이브리드 본딩, 첨단 후공정 기술이 HBM 성능을 좌우합니다. 2026년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을 볼까요? SK하이닉스가 약 50%,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22%. 1년 전만 해도 SK가 62%, 마이크론이 21%, 삼성이 17%였습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따라잡는 입장입니다. 파운드리에서도 TSMC에 한참 뒤져 있습니다. 패키징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첨단 3지구의 입지가 좋습니다. 이미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전남 1호 AI 데이터 센터가 계획 중이며 지스트의 AI 영재학교까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2030년 62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HBM과 AI 데이터 센터, 이 두 가지를 같은 부지에서 묶어낼 수 있다는 건 삼성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기억하시죠? 2025년 7월 17일 대법원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합니다.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3일 삼성 일가는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해온 약 12조 원의 상속세를 모두 완납합니다. 승계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두 개의 족쇄가 한 달 전에 풀린 겁니다. 그리고 새 정권은 이제 막 1년을 채우는 시점.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드라이브, 공공 파운드리 논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이런 흐름에서 삼성이 정부 요청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삼성은 이미 2023년 3월에 향후 10년간 비수도권에 60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청의 패키징, 경상의 MLCC, 호남의 가전, 이 약속의 연장선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담이 적은 후공정이라는 사업적 명분, HBM 패키징이라는 기술적 필요, AI 데이터 센터 시너지라는 전략적 이점,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정치적 현실. 이 네 가지가 만나서 삼성은 호남행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SK도 호남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SK는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 도쿄 발언으로 돌아갑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발언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생태계가 갖춰진 훌륭한 공장 후보지입니다. 여러분, 이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일까요? 아닙니다. 뒤에 숨은 계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마이크론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인식되지 않지만 마이크론은 무서운 속도로 HBM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21%에서 올해 22%. 그리고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은 일본 정부로부터 1.5조엔 투자 중 최대 5천억 엔, 즉 투자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요, 청주 에미로 X 공장 15조 원, 전액 자체 부담입니다. 보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5년, 10년 뒤를 생각해 봅시다. 마이크론은 국가가 절반을 대주는 공장에서 HBM을 찍어내고 SK는 자기 돈으로 짓고 한국의 비싼 전기와 부족한 물로 운영합니다. 누가 가격 경쟁에서 이길까요? 두 번째 이유, 일본 경제산업성 METI의 노골적인 구애입니다. METI는 수년 전부터 삼성과 SK의 반값 팹 패키지를 제안해왔습니다. 건설비와 운영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공급망까지 전부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METI는 2026 회계연도 반도체 AI 예산을 1.24조 엔으로 책정합니다. 전년 대비 약 4배입니다. 이미 TSMC, 구마모토 공장에 약 1.2조 엔, 마이크론에 5천억 엔. 다음 차례는 SK가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누적된 불만입니다. 한 산업 전문지의 보도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두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금, 보조금, 인프라 비용뿐 아니라 지자체의 각종 요구로 비용 누수가 발생하고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에 분산 투자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사업 방해에 가까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건 산업 내부의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에 공장을 분산하라, 보조금 대신 의무를 늘리라, 지자체는 추가 부담을 요구하라. 이런 환경에서 일본이 건설비 절반을 제시하면 검토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네 번째 이유, 공급망 안보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기억하시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핵심 소재가 일본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한국 반도체가 멈출 뻔했습니다. 그때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SK가 일본에 공장을 둔다면 공급망에 직접 연결됩니다. 일본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낸다 해도 자국 내 SK 공장에 그 칼을 들이대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보험이죠. 다섯 번째 이유, 미국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SK는 이미 인디엔에 약 5,800억 원 규모의 HBM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글로벌 거점을 분산하는 흐름 속에서 일본은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회장이 말합니다.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입니다. 회사는 부인하지만 회장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이야말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삼성은 보따리를 들고 호남으로 갑니다.
SK는 칼을 들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삼성은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새로 실리를 챙기고 SK는 일본 카드를 협상지렛대로 정부의 양보를 끌어냅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두 기업이 선택한 전략이 정반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좋기만 한 후보지일까요? 여러분, 2024년 봄 라인 야후 사태 기억하시나요? 네이버가 일본에서 키워낸 라인, 일본 국민의 79%가 쓰는 그 메신저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를 받습니다. 명분은 51만 건 개인정보 유출. 그런데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보안 사고에 대한 행정 지도가 기업 소유 구조 변경 요구로 바뀐 겁니다. 결과를 볼까요? 지분 구조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시스템은 분리됐습니다. 보안관제센터, 인증, 데이터센터 전부 일본 주도로 넘어갔습니다. 이사회에서 한국인은 사라졌습니다. AA도 네이버 클로바 대신 오픈 AI를 씁니다. 사내 협업 툴도 네이버 웍스에서 구글로 바뀌었습니다. 네이버는 지분만 갖고 배당만 받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본은 제자리, 회사는 빼앗긴 이게 라인 야후 사태의 진짜 결말입니다. 일본은 메신저의 하나도 이렇게 다룹니다. 그럼 반도체는요? 일본 정부는 이미 반도체를 경제안보 핵심 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은 일본 정부의 감독을 받습니다. TSMC가 일본에 지은 구마모토 1 공장을 볼까요? 총 투자 약 1.2조 엔 중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약 4,760억 엔을 댔습니다. 투자액의 약 40%. 이 공장은 더 큽니다. 총 2조 엔 투자에 보조금 최대 7,320억 엔. 그리고 그 공장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TSMC가 86.5%, 그리고 일본 기업 셋이 이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소니 6%, 덴소 5.5%, 도요타 2%. 단독 진출이 아닌 합작입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로시마 공장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약 1920억 엔, HBM 라인까지 합치면 5천억 엔 수준이 거론됩니다. 그 대가로 일본 정부와 생산량,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협약을 맺습니다. 자, 이제 SK하이닉스를 대입해 봅시다. SK하이닉스가 18조 원, 그러니까 약 2조 엔 규모의 디램 공장을 일본에 짓는다면 일본 정부의 통상적 지원 비율, 그러니까 투자액의 3분의 1에서 40%를 적용하면 보조금만 5조 원에서 8조 원입니다. 거기에 세제 혜택, 전기료 할인, 인프라 무상 제공, R&D 지원, 인력 양성 비용까지 합치면 실효 지원 규모는 1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18조 원을 투자해서 10조 원을 받는다. 절반이 공짜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15조 원 청주 에미로엑스를 전액 자체 부담으로 짓는데 일본에 가면 18조 원 공장의 절반을 정부가 대주겠다는 겁니다. 회장이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의 공짜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공장은 SK 단독 소유의 공장이 아니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감독, 일본 기업과의 합작 요구, 일본인 임원, 일본인 엔지니어, 보조금 협약에 포함된 생산량 의무, 기술 이전 조항, 수출 제한 조항.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장에서 한국 본사가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봅시다. 일본 SK 공장은 일본인 엔지니어 수천 명이 핵심 디램 HBM 기술을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그 공장의 지분을 일본 기업과 나누라고 요구한다면 라인 야후가 받았던 그 요구를 SK가 받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디램의 80%가 일본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역 압박으로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게 만들고 일본 반도체 산업은 그 협정 이후 30년에 걸쳐 무너집니다. 지금 일본은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 TSMC 유치, 마이크론 보조금, 키옥시아 합병. 일본의 반도체 부활은 국가 차원의 전략입니다. 그 안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간다는 건 일본의 부활 시나리오에 한국 기술이 흡수되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메신저 앱과 다릅니다. 한 번 지어놓으면 핵심 기술은 본사가 통제할 수 있고 글로벌 분산 생산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미국 트럼프 관세, 중국 반도체 굴기,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본 카드는 단순히 건설비 절반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의 통제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호남으로 갑니다. 사법 리스크와 상속세라는 두 족쇄가 풀린 직후 새 정권의 지역 균형 정책에 맞춰 후공정 패키징을 들고 광주로 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HBM 패키징, 정부 지원,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챙기는 영리한 행보입니다. SK는 일본을 봅니다. 마이크론의 추격, 메티의 반갑, 펩제안, 한국의 누적된 비효율, 공급망 안보, 미국 관세. 5가지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회사는 부인하지만 회장은 칭찬합니다. 그 모순이 곧 SK의 협상 전략입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한국 안에만 머물 수 없다. 용인은 한계에 부딪혔고 호남은 후공정까지만 가능하며 전공정 신규 팹은 결국 어딘가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두 거인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보조금 한 푼 없이 의무만 늘리는 환경에서 두 기업에게 한국에 남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2026년 6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납니다. 삼성, SK, 그리고 정부, 이 세 주체가 무슨 답을 내놓을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호남행은 정답일까요? SK의 일본 카드는 협박일까요? 진심일까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다음 10년은 어디에 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 회동의 결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결정됐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